스릴 넘치는 이야기들, 그 흥미진진한 줄거리가 궁금하다. 안녕하세요. 줄거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줄거리를 살펴볼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애슐리 엘스톤, 정말 대단한 분이죠. 요즘 정말 열정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는 3명의 여성 스릴러 작가들 중에 한 분인데요. 애슐리 엘스톤, 이분이 펴낸 책입니다. 정말 따끈따끈함을 넘어서 뜨거운 책이다. 아직도 그 증기가 채 가시지 않은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Anatomy of an Alibi라고 하는 책입니다. 알리바이의 해부. 알리바이의 해부. 그러니까 이 책이 알리바이를 주제로 삼고 있는 것 같군요. 애슐 엘스톤의 이 Anatomy of an Alibi라고 하는 이 책. 저 정말 흥미롭게 읽었는데요. 이 책은 마치 양파와도 같다. 껍질을 벗기면 또 새로운 게 나오고 껍질을 벗기면 또 새로운 게 나오는 그러한 양파도 같은 소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인형이죠. 러시아 인형. 뚜껑을 열면 그 안에 또 인형이 들어있고 뚜껑을 또 열면 그 안에 또 인형이 들어있고 이런 그 러시아 인형에 비유할 수 있겠는데요. 최소한 인형이 5개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파로 비유하자면은 껍질을 5번 벗겼을 때 비로소 이 작품의 본질에 도달한다는 거고요. 인형은 인형 개수로도 5개니까 5번 뚜껑을 열어야 비로소 그 핵심에 도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작품은 정말 흥미진진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등장인물들이 화자로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맥페이든의 책에서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등장인물들이 화자로 등장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다양한 관점에서 이야기를 접할 수 있어서 이야기가 훨씬 더 다채로워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고 그러면 여기 보면 날짜가 나오죠. 이 날짜가 연속적이지 않아요. 이 핵심적인 날짜는 10월 10일 토요일입니다. 이 날을 중심으로 해서 앞뒤로 오가요. 앞뒤로 오가는데 심지어는 10년 전까지도 가죠. 그러니까 10월 10일 토요일에 일어나는 이 사건의 근원은 1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 10년 전에는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걸 우리들에게 궁금하게 만들고 이야기를 정말 다채롭게 진행하기 위해서 날짜를 오락가락합니다. 10월 10일 토요일을 중심으로 해서 앞뒤로 오락가락하면서 이야기를 전개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등장인물들이 화자로 나선다라고 하는 점, 날짜도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1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리고 다시 현대로 왔다가 또 올라가고 이러한 방식을 취함으로써 이 소설을 정말 다채롭게 만들고 긴장감을 더 갖게 만들어서 독자들로 하여금 정신없이 빠져들게 만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으면서 이게 누가 이야기하고 있는지 화자가 누군지를 점검을 해봐야 하고 날짜가 언제인지도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야기를 지금 누가 하고 있는지 이때가 지금 시점이 어느 때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이것들을 살피면서 읽도록 만드는 이 저자의 기교, 저자의 장치 참 효과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을 정말 흥미롭게 읽었는데요. 이 책은 말씀드린 대로 양파과도 같아서 껍질을 5번 벗겨야 본질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형이 5개가 들어있는 러시아 인형과도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단계는요. 여기 오브리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오브리는 여자입니다. 20대 중반의 여자예요. 근데 이 오브리라고 하는 여자가 등장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가 아주 느닷없습니다. 이 오브리가 어디 바에 가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면서 바텐더의 시선도 끌고 옆에 있던 남자의 시선도 끌고 일부러 뭔가 그렇게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바를 나옵니다. 그 바를 나와서 차를 타고 갑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 그 다음에 2장도 보니까 2장도 화자는 오브리예요. 오브리고 날짜도 역시 같습니다. 10월 10일 토요일이에요. 그리고 10월 10일 토요일인데 바에서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바에서 나온 다음에 1시간쯤 걸려서 게스 스테이션으로 갑니다. 게스 스테이션으로 가는데요. 그 게스 스테이션은 그냥 주유를 하기 위해서 들른 게스 스테이션이 아니에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정확하게 12시간 전에 내가 들렸던 바로 그 게스 스테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그 주유소를 그냥 들리는 게 아니라 무작정 들리는 게 아니라 정확히 12시간 전에 들렸다는 거죠. 그럼 이건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나서 조수석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봉지를 들고 거기 안에다가 전화기를 넣고요. 그리고 나서 차에서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화장실로 들어가요. 근데 그 화장실로 들어가서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고 그러면 까밀이라고 하는 여자예요. 까밀 베일리스라고 하는 여자인데 이 여자를 만나서 자기가 비닐백에 넣었던 게 있잖아요. 그것을 다 건네줍니다.
도대체 이 두 여자는 어떤 사이고 이 둘은 지금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 걸까요? 이렇게 이 이야기는 처음에 아주 황당하게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라는 궁금증을 갖게끔 만들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느닷없는 게 오브리와 까밀이 꾸민 일이 있다는 거죠, 그날. 오브리와 까밀이 꾸민 일은 뭐냐 그러면 오브리가 까밀인 채 하고서 까밀의 전화기를 들고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는 거죠. 나중에 이 전화기를 살펴보면 이 오브리가 까밀인 채 하고서 돌아다니는 행적을 추적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둘이 작당을 한 거예요. 근데 도대체 왜 그런 일을 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일을 왜 했느냐. 그런데 여기서 더 궁금해지는 건 뭐냐 그러면 이렇게 오브리가 까밀인 채 하고서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그 흔적을 분명히 남기도록 하는 그 사이에 까밀은 뭘 하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까밀은 자기 남편을 감시합니다. 근데 그 남편이 이름이 벤이에요. 벤, 즉 벤자민인데 이 까밀이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죠. 다른 곳에 있으면서 동시에 벤을 감시할 수가 없으니까 이 오브리에게 자기가 까밀인 채 하고서 자기 휴대폰을 들고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 남편인 벤이 그 휴대폰에다가 추적 장치를 달아놨으니까 남편 벤이 그걸 보면서 내 아내가 지금 어디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내 아내가 지금 어디에 있구나라고 그렇게 확인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틈타서 이 까밀은 자기 집에 들어와 가지고요. 자기 남편을 몰래 감시하는 그런 일을 하기로 한 거죠. 도대체 까밀은 왜 그런 일을 하려고 한 걸까요? 무엇을 알아내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작전을 펼치려고 했던 걸까요? 까밀에게는 어떤 이유가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자기 남편 벤을 감시해서 뭔가를 알아내려고 했던 게 분명한데 그러면 오브리는 왜 이 까밀과 한패가 되어서 이 일에 동참을 한 걸까요? 그리고 실제로는 이 두 사람이 나이도 달라요. 이 오브리는 20세 중반쯤 되고 까밀은 30세 중반쯤 되거든요. 이런 두 사람이고 그리고 성장 배경이나 현재 삶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로 보면 둘이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왜 둘이 이렇게 만나서 이런 은밀한 일을 모의하고 그렇게 수행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도대체 궁금하기 짝이 없는 거죠. 이 작품은 이렇게 독자들로 도대체 이게 뭐지? 뭐 때문에 이 두 여자가 이런 일을 하는 거지라고 하는 정말 그런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면서 작품 속에 빠져들게 만드는 이런 장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일단 1단계입니다. 5단계 가운데서 1단계예요. 이 까밀과 오브리가 서로 만나서 어떤 작전을 펼치는 거죠. 근데 이건 어떤 까밀과 오브리가 만나서 어떤 작전을 펼치는데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이 까밀의 남편 벤이 뭘 하는지 그것을 이 까밀이 감시하려는 그 기회를 얻으려는 거잖아요. 이 기회를 오브리가 까밀의 핸드폰을 들고 다니면서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데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까밀과 오브리는 서로 그렇게 친해질 수 있는 사이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여건상 친해질 리가 없는 사이고 서로 아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그 사이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뭉치게 됐을까요? 그게 저를 비롯한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의 궁금증 아니겠습니까? 그 궁금증은 이제 점차적으로 풀어지는데요. 까밀이 벤과 같은 동네에서 자라서 같은 학교를 다니면서 사귀다가 결혼을 한 거거든요. 결혼한 지 그래서 꽤 시간이 흘렀는데 둘 사이에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시기가 된 거죠. 벤과 까밀의 관계가 예전과 같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벤은 변호사예요. 굉장히 잘 나가는 변호사입니다. 까밀은 그런 남편을 내조하는 아리따운 부인인 거죠. 그런데 이 벤이 굉장히 가부장적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내가 뭘 스스로 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해서 이 아내를 통제하고 조정하고 이러려는 경향이 너무 강한 거예요. 뭘 하든지 이 벤은 자기 고집대로 해서 아내의 생각을 조금 더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이런 삶을 계속 살다 보면 까밀의 입장에서는 이 결혼 생활이 지옥과도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벤은 자기 아내의 전화기에 추적 장치를 깔아서 자기 아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항상 점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게 감옥도 이런 감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까밀은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까밀의 집안은
일종의 깽단 집안과도 같은 집안이에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 때부터서 불법적이고 편법적인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재산을 모아오고 영향력을 확대해온 그런 그 집안이거든요. 그런 집안에서 자라난 이 까밀이 자기 남편의 그런 통제를 받으면서 어떻게 살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그 벤에게서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이거는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구나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낌새를 보이는 거예요. 뭔가 이상해요. 남편이 뭔가 열중해 있는데 이 까밀에게는 바람 피우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 증거를 찾아서 벤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이 까밀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벤이 그렇게 물렁물렁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벤이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이 서류 가방에, 항상 잠겨있던 서류 가방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벤이 잠깐 나간 틈을 타서 서류 가방을 뒤져서 그 안에서 뭔가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어떤 바에서 사용하는 냅킨인데 거기에 어떤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어요. 이름과 주소, 그 누구에 관한 걸까요? 바로 오브리에 관한 겁니다. 오브리의 이름과 주소가 거기에 적혀 있어요. 그러면 이 까멜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내 남편 벤이 이 오브리라고 하는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그 증거를 찾기 위해서 그 오브리라고 하는 여자를 찾아가는데, 이 오브리는 20대 중반의 여자고요. 그리고 바에서 바텐더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오브리가 일하고 있는 바로 찾아가서 오브리를 만나요.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알고 봤더니 이 오브리도 벤을 알기는 알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벤과 바람을 피우고 있는 사이가 전혀 아니에요. 벤을 그렇게 친하게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사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 까밀은 오브리는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그러면 도대체 벤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뭐 때문에 그렇게 이상한 낌새를 드러내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걸까요? 이게 궁금증이 더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까밀이 오브리에게 그런 제안을 하는 거죠. 근데 오브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브리도 벤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잘 나가는 변호사가 자기를 찾아와서 뭔가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는지를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10년 전에 자동차 사고로 사망한 자기 부모와 관련된 일이고, 그리고 그때 운전 사고를 일으킨 사람, 지금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폴 그레인저라고 하는 사람과 관련된 일이에요. 도대체 10년이 지났고, 그리고 그 모든 사건이 밝혀져서 그 범인이 감옥에 지금 수감되어 있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왜 이 벤이라고 하는 변호사가 다시 손을 대기 시작을 하는지 이 오브리로서는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오브리는 어떤 집에서 살고 있는데 그 집에 방이 여러 개 있던가 봐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같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다 뭐냐 그러면 다 전과자들이에요. 전과자들입니다. 그런데 작품을 읽어가다 보면 그 전과자들이 의리가 정말 좋아요. 가족도 그런 가족이 없어요. 그런 모습들이 참 인상적으로 다가왔는데요. 하여튼 오브리로서는 벤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근데 마침 까밀이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벤에 대해서 뭔가를 더 알고 싶어하는 점들에서 일치된 거죠. 그래서 까밀과 오브리가 서로 약속을 하고서 그렇게 일을 좀 추진을 하는 거죠. 까밀은 오브리가 자기 차를 타고 자기 휴대폰을 들고서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그 디지털 궤적을 만들어 놔서 벤으로 하여금 안심하게 하고 그 틈을 타서 자기 집에 몰래 들어와서 몰래 카메라들을 설치를 해놓고 벤이 집에서 뭘 하고 있는지 일거수일투족을 지금 감시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죠. 그렇게 안 하면은 벤의 감시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챌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브리는 이 기회를 타서 벤에 대해서 뭔가를 알아내려고 하는 그런 속셈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한 가지 면에 있어서는 알리바이가, 까밀의 알리바이는 이 오브리가 세워준 거잖아요. 근데 오브리의 알리바이가 없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이 작전은 오브리에게는 그렇게 이로운 게 아니죠. 그래서 오브리가 자기 집에서 살고 있는 그 룸메이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요.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범죄와 관련되고 이런 것들을 잘 알잖아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서로를 도와주는 가족처럼 지내는데, 그러면서 이 오브리가 자칫 잘못하면 어떤 일에 연루되었을 때 전혀 알리바이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위험스러운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나름대로의 다른 계획을 또 갖고 있습니다. 플랜 B라고 해서 다른 계획을 갖고서 오브리가 그 일에 얽혀들지 않도록 다른 대안을 갖고서 일을 추진을 해 나가요. 자,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까지라고 그랬는데 1단계는 이 카밀과 오브리라고 하는 두 사람이 만날 가능성도 없고 친해질 가능성은 더더욱 없는 이 두 사람이, 두 여자가 어떻게 만나게 됐는가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이 카밀과 오브리가 만나서 무슨 일을 벌이는가, 이게 1단계, 2단계예요. 3단계 들어가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벤이 사망을 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벤이 사망을 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이게 이제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는 거죠. 벤이 사망을 하니까 이건 도대체 무슨 일이냐라고 하는 거죠. 경찰들이 들어와서 조사를 하고 카밀은 그런 일을 당해서 이제 벤의 친구인 행크에게 연락을 합니다. 행크는 벤과 같은 대학의 동창이고 친구고 같은 로펌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행크가 와서 카밀의 사정을 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카밀의 변호사로서 일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10월 10일 토요일 날 벌어져요. 카밀이 자기 남편의 바람을 피우고 있는 증거를 잡으려고 하다가 일이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벤이 사망을 하는 사건으로 이어지는 거죠. 이건 아주 느닷없는 거죠. 그럼 이 책을 읽고 있는 독자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 벤이 바람을 피우고 있고 그게 오브리가 아니면 다른 사람일 텐데 그러면 그걸 카밀이 알아채리고서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느닷없이 이 벤이 사망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도 역시 이 작가는 이 독자들의 허를 찌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이제 벤의 죽음이 3단계라면 4단계는 이제 뭐겠습니까? 그 벤의 죽음의 실체를 규명하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죠. 가족들도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가족들이야 여러 가지 면에서 제한되어 있고 수사하는 경찰들이 와서 이제 벤의 사망을 이제 조사를 하려고 할 거고 그 다음에 이 벤의 동료이자 친구인 행크, 이 행크가 또 그 일을 조사를 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뭔가 묘한 기류가 있습니다. 그 기류가 이 카밀과 행크와의 관계가 뭔가 묘해요. 그러면서 이 행크도 자기 스스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경찰의 입장에서 보면 범인은 어떤 사람이 살해당했을 때 그 범인은 항상 가까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남편이 살해를 당하면 그 범인이 상당수의 경우 아내인 경우가 많고요. 또 친구인 경우도 많아요. 그 아내가 살해됐을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집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 집안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범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이것을 행크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거니까 설리번이라고 하는 경찰이 벤의 사망 사건을 수사를 하고 있는데 설리번의 입장에서 본다면 제1용의자는 바로 아내인 카밀이고 그리고 제2용의자는 벤의 친구인 행크라고 하는 거죠. 자신이라고 하는 거죠. 예,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독자들로 하여금 그렇게 끌고 나갑니다. 아, 이 카밀이 뭔가 있나? 그리고 카밀과 행크 사이에 뭔가 있고 행크가 카밀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 변호사 로펌을 같이 운영을 했으니까 벤과 더불어서 뭔가 얽혀서 벤을 살해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이제 쭉 진행을 해가는데 나중에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카밀이 뭔가 벤으로부터 이상한 낌새를 챘다고 그랬잖아요. 알고 봤더니 벤이 오브리의 부모, 즉 10년 전에 자동차 사고로 세상을 떠난 오브리의 부모의 사망 사건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게 드러나요. 10년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그러면 어느 날 밤에 오브리는 친구 집에 가 있고 오브리의 부모가 밤늦게 차를 타고서 지나가는데 트럭이 와서 옆 측면을 들이받아요. 차를 옆 측면을 들이받으면 영어 알파벳 T자와 같다고 그래서 T-bone accident라고 합니다. T-bone accident. 이런 그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오브리의 부모가 사망을 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거기서 조치를 취했으면 아버지는 살 수도 있었는데 그걸 방치하고 도망가는 바람에 결국에는 둘 다 사망을 한 이런 사건이거든요. 그런 비극적인 사건을 겪으면서 오브리가 이제 성장을 하고 이렇게 쭉 이어져 온 거죠. 이 사건의 범인은 바로 아까 말한 대로 폴 그레인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폴 그레인저가 그 사건을 일으켰다는 것이 확실해지고 지금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거죠. 10년째 지금 수감이 되어 있는데 사건이 다 해결됐다고 생각을
시작을 하는데 석연치 않은 뭔가가 있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벤이 거기에 관심을 다시 기울이면서 오브리도 그렇게 만나고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살피면서 오브리가 어떻게 할까요? 아, 이거는 뭔가 있구나 생각을 하고서, 그리고 10년 전에 사건에 관심을 보이던 벤이 사망을 했는데 그것도 살해를 당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뭔가 있구나 생각하고서 폴 그레인저를 교도소로 면회를 갑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제 들어요. 그리고 뱅크도 조사를 하면서 벤이 바로 그 오브리의 부모 사망 사건을 다시 조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거기에 수사 기록이나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오브리의 부모가 탄 차를 측면에서 들이받아서 두 사람을 사망케 했던 그 범인이 폴 그레인저일 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당시에 수사 기록이나 녹화된 비디오나 이런 것들을 살피던 과정에서 뭔가를 찾아내는데, 아까 그 사건이 발생하던 날 까밀이 자기 남편을 몰래카메라로 감시하고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때 이 남편이 뭘 하고 있었냐고 그러면은 오브리 부모의 사망 사건에 대한 자료들을 보고 그리고 녹화된 영상도 보고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느닷없이 갑자기 이 벤이 벌떡 일어나면서 이럴 수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것을 발견을 하는데, 그러고 나서 두 사람이 와요. 근데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오브리랑 같이 생활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은 자동차에 관한 도사들이에요. 자동차 수리공인데 또 한편으로는 자동차 도둑들인 거죠. 그래서 감옥도 갔다 오고 이런 사람들인데요. 자동차 수리를 아주 잘해요. 그런데 벤이 자기가 좋아하던 자동차도 아닌 스포츠카 중고를 사가지고 그 수리를 이 두 사람한테 맡겨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 벤의 집을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까밀 영상으로 봐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야기가 진행된 걸로 봐서는 그럼 벤을 살해한 범인이 누굴 것 같습니까? 이 두 명의 자동차 정비공, 이 전과자들 같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들이 가고 난 다음에 한 사람이 또 옵니다. 이 사람은 과연 누굴까요? 자, 그리고 그 사람이 범인일까요? 벤의 죽음이 계기가 되어서 오브리 부모의 사망 사건을 더 깊이 이제 파고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데요. 예전에는 몰랐던 여러 가지 사실들이 밝혀지는데, 새로운 자료를 입수하기 위해서 오브리도 그렇고 행크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기울이다가 드디어 어떤 자료를 입수하게 되는데, 그 자료에는 사건이 일어났던 그 현장이 찍혀 있는 영상인 거예요. 이게 네 번째 단계가 되는 거죠. 또 하나의 껍질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 영상을 봤더니 오브리 부모가 탄 차를 들이받았던 차량의 문을 열고 나오는 운전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폴 그레인저였을까요? 아닙니다. 폴 그레인저가 아니에요. 까밀의 오빠가 있는데 까밀의 오빠의 부인인 거예요. 이 까밀의 오빠 부인이 그 차에서 나온 겁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폴 그레인저는 아무 상관이 없고 오브리의 부모 차를 들이받아서 그 부모를 죽게 만든 사람은 바로 까밀의 오빠의 부인이었던 거죠. 이 부인이 나와서 사건 현장을 보더니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자기 옆에서 정신없이 자고 있는 남편을 운전석으로 데려와서 앉힙니다. 까밀의 집안은 불법과 편법으로 재산을 모으고 영향력을 확대해온 집안이라고 그랬잖아요. 까밀의 아버지가 도착을 해서 그 현장을 보고서는 이거 큰일 난 거죠. 자기 아들이 자동차 사고, 사망 사고의 범인이 되어 있는 거니까 그곳에 경찰 담당자를 부릅니다. 평소에 잘 알고 지냈던 경찰 담당자를 불러서 이 사건을 무마해 달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까밀의 아버지의 부탁을 받은 경찰 책임자가 모든 책임을 폴 그레인저에게 떠맡기고 사건 수사를 끝내버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일단 이 사건이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이 사실이 이제 밝혀지는 거죠. 차량 사고의 실제 범인으로 알려진 사람은 바로 까밀의 오빠였던 거예요. 까밀의 오빠가 그 차량 사고를 내고 그리고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그 아버지가 여러 가지 영향력을 발휘한 거죠. 그런데 그 오빠, 까밀의 오빠는 자기는 범인으로 잡혀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평생 그 일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지금까지 까밀의 오빠나 아버지나 관련된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여기서 한 껍질이 더 벗겨집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이 자동차 사고의 범인은
까밀이 오빠가 아니라 까밀 오빠의 부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실을 지금 아무도 모르는 건데 현장을 찍었던 그 영상이 발견되면서 그 사실이 드러나는 거죠. 이런 사실들을 벤이 다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사실을 파고 들어다가 사망을 했는데 벤을 살해한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요? 일단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까밀의 오빠는 아니겠죠. 그러면 까밀의 오빠의 부인, 실제로 자동차 사망 사건의 범인인 이 까밀의 오빠의 부인, 이 부인일까요? 아까 말한 대로 까밀이 자기 남편을 몰래카메라로 감시하고 있을 때에 오빠의 부인도 집에 왔었잖아요. 오빠의 부인이 벤을 죽였을 가능성도 아주 큰 거죠. 그런데 나중에 밝혀진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까밀 오빠의 부인이 아니라 바로 누구냐 그러면 벤 살인 사건의 수사를 맡았던 경찰이에요. 솔리번이라고 하는 경찰입니다. 근데 이 솔리번이라고 하는 경찰은 도대체 왜 벤을 살해했을까요? 벤을 살해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왜 벤을 죽여야만 했을까요? 솔리번의 삼촌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까밀의 아버지의 부탁을 받아서 그 자동차 사망 사건을 다 은폐하고 폴 그레인저에게 덮어 씌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은퇴를 했고 얼마 전에 사망을 했고 그 조카인 솔리번이 벤 사건을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가 벤을 살해한 까닭은 이렇게 하다가 결국 그 모든 사건이 드러나면서 자기 삼촌이 덮었던 그 일들이 밝혀지게 되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작품이 마무리가 되잖아요. 근데 이 소설은 뭔가 아주 여운을 남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자신이 운전을 잘못해서 두 사람을 사망케 했다. 살해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비록 감옥에 가지는 않았지만 아버지가 힘을 써줘서 감옥에 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이 갔으니까요. 자기 대신에 간 사람도 그렇지만 자기 때문에 두 사람이 사망했다는 것 때문에 까밀이 오빠는 지난 10년 동안 말도 못할 마음의 고통을 겪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자기 부인이 진범이었다. 이 사실을 알면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까밀이 오빠가 이야기하는 게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데 자기가 겪어봐서 아는데 10년 동안 겪어봐서 아는데 그렇게 겪었던 그 고통은 그냥 벌을 받는 고통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겪었을 그 고통을 자기 아내도 겪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용서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끝나요.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인데요. 이런 점에서 여운을 남기는 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양파 같지 않습니까? 세계 3대 요류 스릴러 작가 중에 한 분인 애슐리 엘스톤, 이분이 쓴 Anatomy of an Alibi라고 하는 책, 정말 양파 같지 않습니까? 껍질을 벗기면 또 다른 껍질이 나오고 또 다른 껍질이 나오고 러시아 인형처럼 뚜껑을 열면 또 다른 인형이 나오고 또 다른 인형이 나오고 이런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서 독자들로 하여금 이 작품 속에 확 빠져들게 만드는 정말 흥미진진하게 작품을 전개해 나가는 뛰어난 스릴러 작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뭐 이 작품들이 영화화되고 드라마화되고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애슐리 엘스톤이 쓴 Anatomy of an Alibi, 이 책 아직도 뜨거운 김이 무럭무럭 나오고 있는 이 책 우리가 함께 읽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릴 넘치는 이야기들, 그 흥미진진한 줄거리가 궁금하다의 줄거리였습니다. 다른 작품으로 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